국가대표 스키 선수의 다리를 부러뜨린 해병대 선임. 알고 보니 피해자 이모가 3스타 국군 방첩 사령관이라 부대가 통째로 박살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거친 숨소리가 고글 안쪽을 하얗게 흐리고 있었다. 심장이 흉곽을 부수고 나올 것처럼 쿵쿵거렸다.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센터의 설원은 눈이 시릴 정도로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영하 15도의 칼바람이 뺨을 베고 지나갔지만 독고진혁은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다. 그의 등 뒤에는 3.5kg짜리 소총이 묵직하게 매달려 있었고 허벅지는 터질 듯 팽창해 있었다.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마지막 바퀴였다. 진혁아, 페이스 유지해. 500m 남았어. 코치의 고함 소리가 바람결에 찢겨 들려왔다. 진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선두와는 불과 3초 차이. 이 내리막 구간에서 승부를 봐야 했다. 스키포를 찍는 팔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설원을 지치는 스키 플레이트가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속도를 높였다. 눈앞의 풍경이 빗살무늬처럼 빠르게 뒤로 밀려났다. 할 수 있다. 지난 4년 피냄새가 날 정도로 달렸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 자신을 거둬준 이모, 그 무뚝뚝하지만 따뜻했던 얼굴을 떠올리며 진혁은 마지막 힘을 짜냈다. 가속도가 붙은 몸이 허공을 가르는 찰나였다. 우직근.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불길하고 둔탁한 소리였다. 눈 속에 숨어있던 단단한 빙판에 왼쪽 스키날이 걸렸다. 관성이 제어력을 잃는 순간 진혁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 균형을 잡으려 애썼지만 이미 늦었다. 시야가 빙글 돌았다. 하얀 하늘과 하얀 땅이 뒤섞였다. 쾅! 설원에 처박힌 몸이 수미터를 굴렀다. 고글이 깨지며 파편이 눈가를 긁었고 왼쪽 무릎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듯한 격통이 밀려왔다. 진혁은 눈 속에 얼굴을 파묻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귀가 멍했다. 멀리서 달려오는 사람들의 웅성거림,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지만 현실 같지 않았다. 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눈을 짚고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부러진 스키 플레이트 조각이 눈앞에 처연하게 박혀 있었다. 그것은 마치 부러져 버린 자신의 꿈 같았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삼켰다. 차가운 눈바닥의 냉기가 뜨거운 몸을 식히며 속삭이는 듯 했다. 너는 끝났다고. 재활에는 2년이 걸린다고 했다. 하지만 진혁은 병원 침대에 누워 시간을 죽이는 대신 다른 선택을 했다. 도망치고 싶었다. 실패한 자신으로부터, 동정 어린 시선으로부터, 그리고 더 이상 달릴 수 없다는 절망으로부터. 가장 춥고 가장 힘들고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 그는 해병대를 지원했다. 그것도 전방 중의 전방, 김포 청룡 부대였다. 입대 후 훈련소에서의 시간은 무채색이었다. 진혁은 말수를 줄이고 그림자처럼 지냈다. 하지만 송곳은 주머니 속에 있어도 뚫고 나오는 법이었다. 사격 훈련 날이었다. 동기들이 소총의 반동과 굉음에 놀라 허둥대는 사이 진혁은 익숙하게 K2 소총의 개머리판을 어깨 견착점에 밀착시켰다. 바이애슬론 소총과는 무게 중심도 방아쇠 압력도 달랐지만 사격의 본질은 같았다. 심박수를 조절하고 호흡을 멈추고 격발의 순간까지 총구를 고정하는 것. 사수 준비되면 격발. 교관의 지시에 진혁은 숨을 들이마신 뒤 절반을 내뱉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가늠쇠 끝에 점 하나만이 남았다. 탕, 탕, 탕. 세 발의 총성이 리드미컬하게 울렸다. 탄착군 확인을 위해 표적지가 당겨져 왔다.
교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탄착군이 형성된 정도가 아니었다. 세 발이 정확히 표적지 중앙의 검은 원 하나를 뚫고 지나가 구멍이 하나처럼 보였다. 158번 훈련병. 너 밖에서 뭐하다 왔어? 교관의 질문에 진혁은 무심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운동했습니다. 무슨 운동? 스키 탔습니다. 훈련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스키 선수가 총을 저렇게 잘 쏜다고. 괴물 신병이라는 별명은 그때부터 진혁을 따라다녔다. 하지만 진혁은 그 별명이 자신에게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자대 배치를 받은 곳은 김포 반도의 끝자락,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보는 강한 경계부대였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이곳의 바람은 살을 애는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듯 했다. 잿빛 갯벌이 끝도 없이 펼쳐진 황량한 풍경. 진혁이 배정받은 소대 생활관의 문을 열었을 때 훅 끼쳐오는 땀 냄새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묘하게 가라앉은 공기가 그를 맞이했다. 신병 왔나 보네. 생활관 안쪽 가장 편한 자세로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마석두 병장. 지역 유지의 아들이라는 소문과 함께 소대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실세였다. 찢어진 눈매와 비릿한 입꼬리. 그는 먹잇감을 탐색하는 뱀처럼 진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진혁은 정석대로 관등 성명을 댔다. 이병 독고 진혁. 마석두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진혁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키는 진혁이 더 컸지만 마석두는 기죽지 않고 진혁의 가슴팍을 검지로 툭툭 찔렀다. 내가 그 사격 괴물이라며? 스키 타다 왔다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눈빛이 왜 그래? 여기가 아직도 스키장인 줄 아나 봐? 아주 눈에 힘이 잔뜩 들어갔네. 마석두는 진혁의 꼿꼿한 자세와 흔들림 없는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보통 신병들은 잔뜩 얼어서 시선을 피하기 마련인데 이 녀석은 달랐다. 마치 자신을 관찰하는 듯한 혹은 견뎌내겠다는 듯한 그 태도가 마석두의 열등감을 건드렸다. 마석두는 갑자기 진혁의 관물대를 발로 걷어찼다. 와르르. 잘 정리되어 있던 전투복과 속옷, 세면도구들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치약이 터져나와 바닥에 지시겨졌다. 생활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다른 선임들도 동기들도 숨을 죽였다. 정리 상태가 이게 뭐야? 빠져가지고. 다시 정리해. 10초 준다. 못하면 오늘 잠은 다 잔 줄 알아라. 억지였다. 누가 봐도 완벽한 정리 상태였다. 하지만 군대라는 폐쇄된 사회에서 계급은 깡패였다. 진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눈앞의 남자를 제압하는 건 3초면 충분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됐다. 그는 도망쳐 온 곳에서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이모의 얼굴을 떠올리며 진혁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흩어진 물건들을 줍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마석두가 킬킬거리며 진혁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툭 밀었다. 그래, 기어라. 운동선수 출신이라길래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별거 없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다. 마석두의 괴롭힘은 단순한 구타보다 더 교묘하고 악랄했다. 식사 시간 마석두는 배식 당번에게 눈짓을 했다. 진혁의 식판에는 건더기 하나 없는 멀건 국물과 밥 2숟가락만이 담겼다. 운동하는 애들은 체중 관리해야지. 살찌면 둔해져서 쓰겠냐? 내가 특별히 신경 써주는 거야. 하루 종일 작업과 훈련에 시달리고 돌아온 저녁,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때마다 마석두는 즐겁다는 듯 웃었다. 밤에는 잠을 재우지 않았다. 1시간 간격으로 깨워 암구호를 확인하거나 잊지도 않은 먼지를 찾아내라며 걸레질을 시켰다. 진혁의 몸은 점점 말라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눈빛은 더욱 형형해졌다.
극한의 상황에서 생존 본능이 깨어난 짐승의 눈빛이었다. 새벽 구보 때마다 마석두는 진혁을 낙오시키려 일부러 페이스를 올리고 험한 코스를 골랐지만 바이애슬론으로 다져진 진혁의 심폐지구력은 그런 유치한 괴롭힘에 무너지지 않았다. 숨소리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따라붙는 진혁을 보며 마석두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겨울이 깊어지며 김포의 추위는 절정에 달했다. 강물 위로 유빙이 떠다니고 갯벌은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죽음의 늪처럼 변해갔다. 1월의 어느 날 사단 전체에 혹한기 경계 강화 지시가 내려왔다. 영하 20도의 밤이었다. 야 돋고 오늘 야간 매복 너랑 나다. 준비해라. 마석두가 씩 웃으며 말했다. 소대장의 지시가 아니라 마석두가 임의로 짠 조 편성이었다. 다른 병사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진혁을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진혁은 묵묵히 군장을 쌌다. 규정보다 훨씬 무거운 돌과 모래주머니가 들어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매복 지점은 강한 철책 너머 썰물 때만 드러나는 갯벌 한가운데 있는 무명섬 인근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화이트아웃. 진혁과 마석두 그리고 후임병 2명은 서로의 군장에 연결된 끈 하나의 의지에 갯벌을 걸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지늘기 전투화를 쫙쫙 소리내며 잡아당겼다. 병장님, 눈이 너무 많이 옵니다. 시야 확보가 안 됩니다. 철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전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하지만 마석두는 짜증을 내며 손을 휘저었다. 시끄러워 새끼야. 내가 여기 지리를 눈 감고도 다녀. 조금만 더 가면 포인트야. 거기서 라면이나 끓여 먹고 복귀한다. 쫄지 마. 마석두의 오만이었다. 눈보라 때문에 방향 감각은 이미 상실된 상태였다. 그들은 정해진 순찰로를 벗어나 위험 지역인 갯골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갯골은 썰물때 바닷물이 빠져나가며 생긴 깊은 골짜기로 갯벌 위에 함정이나 다름없었다. 앞서 걷던 마석두의 비명과 함께 그의 몸이 순식간에 땅 밑으로 꺼졌다. 푹 하는 소리와 함께 허리까지 지늘기 차올랐다. 야, 나 좀 꺼내. 당겨. 마석두가 버둥거릴수록 몸은 더 깊이 빨려 들어갔다. 설상가상으로 멀리서 쏴아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밀물이었다. 서해의 밀물은 걸음보다 빠르다. 검은 바닷물이 갯골을 타고 뱀처럼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 후임병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집안이 약해 다가갔다간 같이 빨려 들어갈 상황이었다. 살려줘. 야, 이 새끼들아. 뭐해? 마석두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물은 이미 가슴팍까지 차올랐다. 얼음장 같은 바닷물이 그를 삼키려 하고 있었다. 그때 대열 후미에 있던 진혁이 움직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무거운 군장을 풀었다. 그리고 주변에 떠밀려와 있던 썩은 나무 판자 2개를 주워들었다. 스키. 이건 눈이 아니라 갯벌이다. 진혁은 본능적으로 자세를 낮췄다. 판자 위에 엎드려 체중을 넓게 분산시켰다. 바이애슬론 경기장에서 설원을 지치던 감각이 갯벌 위에서 되살아났다. 그는 팔과 다리를 교차하며 진흙 위를 미끄러져 나갔다. 푹푹 빠지는 걸음이 아니라 표면 장력을 이용한 슬라이딩이었다. 인간의 움직임이라기보다 갯벌 위를 나는 짐승 같았다. 돋고야. 나 좀 살려줘. 진혁은 순식간에 마석두에게 접근했다. 물은 이미 마석두의 턱 밑까지 차올라 있었다. 진혁은 자신의 총기 멜빵을 풀어 마석두에게 던졌다. 잡으십시오. 죽기 싫으면 꽉 잡으세요. 마석두가 허우적대며 멜빵을 잡았다. 진혁은 온몸의 근육을 비틀어 당겼다.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았고 팔에 쥐가 났다.
진흙의 흡입력은 엄청났다. 진혁은 이을 악물었다. 여기서 놓치면 이 인간은 죽는다. 아무리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도 눈앞에서 죽게 둘 수는 없었다. 끄아! 짐승 같은 기압과 함께 진혁이 마지막 힘을 짜냈다. 뽕 하는 소리와 함께 마석두의 몸이 진흙 밖으로 뽑혀 나왔다. 두 사람은 진흙투성이가 된 채 갯벌 위에 널브러졌다. 마석두는 쿨럭거리며 바닷물을 토해냈다. 살았다. 후임병들이 달려와 그들을 부축했다. 진혁은 숨을 몰아쉬며 마석두를 바라보았다. 살려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곧 배신감으로 바뀌었다. 정신을 차린 마석두가 자신의 허리춤을 더듬거리더니 갑자기 진혁의 멱살을 잡았다. 야, 내 총 어디 갔어? 예? 내 총. 내 K2 어디 갔냐고. 내가 나 당기면서 총 놓쳤잖아. 마석두는 갯골에 빠지면서 총기를 분실한 것을 깨달았다. 총기 분실은 영창은 물론이고 군 생활이 끝장나는 중대 사안이었다. 마석두의 눈이 비열하게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덮어줄 희생양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희생양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어야만 했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갯벌의 바람 소리를 갈랐다. 마석두의 손이 진혁의 뺨을 후려쳤다. 내가 잃어버린 거야. 알았어? 내가 나 구조한다고 설치다가 내 총까지 바다에 빠뜨린 거라고. 진혁은 귀를 의심했다. 뺨의 통증보다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더 뜨거웠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못 들었어? 내가 잃어버린 거라고. 중대장님한테도 그렇게 보고해. 안 그러면 너군 생활 내내 지옥을 맛보게 해줄 테니까. 부대로 복귀했을 때 중대장실의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다. 염동철 대위. 진급에 목숨을 건 기회주의자이자 마석두 집안의 배경을 보고 그를 비호하는 인물이었다. 마석두는 갯벌 투성이가 된 채 거짓 눈물을 흘리며 보고했다. 독고 이병이 경계 근무 중에 졸다가 총을 갯골에 빠뜨렸습니다. 제가 그거 건지려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염동철의 시선이 진혁에게 꽂혔다.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였다. 신병의 실수로 처리하는 것이 부대 관리 소홀 책임을 피하기에 훨씬 유리했다. 독고 이병. 사실인가? 진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옆에 서 있는 후임병들을 쳐다보았지만 그들은 모두 마석두가 무서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진실을 말해봤자 믿어주지 않을 게 뻔했다. 아니,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묻는 것이었다. 아닙니다. 마 병장님이 이동간에. 이 새끼가 어디서 거짓말을 해. 염동철이 책상을 치며 일어났다. 선임이 죽을 뻔했는데 거짓말까지 해? 너 같은 놈은 정신교육이 필요해. 마 병장 데리고 나가. 군기 교육 좀 시켜. 그것은 암묵적인 폭행 허가였다. 마석두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알겠습니다, 중대장님. 제가 아주 확실하게 교육하겠습니다. 그날 밤 진혁은 부대 뒤편에 폐쇄된 초소, 일명 도깨비방으로 끌려갔다. 마석두와 그의 추종자인 유태식 일병이 진혁을 애워쌌다. 독고야, 내가 말했지? 주제 파악 좀 하라고. 마석두는 군홧발로 진혁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억소리와 함께 진혁이 무릎을 꿇었다. 바이애슬론 선수에게 다리는 생명이었다. 마석두는 그것을 알고 집요하게 하체만 노렸다. 다시는 스키 못하게 해줄게. 어차피 망한 인생, 여기서 확실히 끝내자. 퍽, 퍽. 둔탁한 타격음이 좁은 초소 안을 울렸다. 진혁은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이를 악물고 버텼다. 고통 속에서 그는 생각했다. 내가 구해준 목숨이다. 내가 쥔 손을 놓지 않아서 산 목숨이다. 그런데 그 목숨으로 나를 죽이려 든다.
세상에 이런 아기가 존재할 수 있는가. 폭행은 새벽까지 이어졌다. 온몸이 피멍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진혁을 두고 마석두가 침을 뱉으며 나갔다. 내일 아침까지 반성문 써놔. 총기 분실 경위서 내가 잃어버렸다고 쓰고 지장 찍어라. 홀로 남겨진 초소 안. 찢어진 창틈으로 칼바람이 들어왔다. 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뒤적였다. 입대할 때 몰래 숨겨온 비상용 공중전화 카드 한 장. 그는 기어가듯 초소 구석에 있는 낡은 비상 전화기로 향했다. 전화선이 끊겨 있지 않기를 간절히 빌었다. 수화기를 들자 미세한 신호음이 들렸다. 살았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다. 2로 시작하는 서울 번호. 이모의 직통 번호였다. 신호가 갔다. 뚜루루. 뚜루루. 지금은 회의 중이오니. 안내 음성이 나왔다. 새벽 3시인데 회의라니. 하긴 이모는 국군 방첩 사령관이었다. 24시간 깨어있는 사람. 진혁은 절망하며 수화기를 내려놓으려 했다. 그때였다. 뭐하냐?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렸다. 마석두였다. 그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마석두의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전화? 신고하려고? 이 새끼가 진짜 갈 때까지 갔네. 마석두가 성큼성큼 다가와 수화기를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전화기가 박살났다. 그리고 마석두의 몽둥이가 진혁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이모, 엄마한테 이르려고 했냐? 찌질한 새끼. 오늘 넌 죽었다. 머리에서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려 눈을 가렸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와중에도 진혁은 생각했다. 살고 싶다. 억울해서라도 살아야겠다. 그리고 반드시 이 악마 같은 놈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살려. 줘. 진혁의 입에서 희미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그 소리는 마석두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에 묻혀버렸다. 부서진 전화기 수화기는 끊어졌지만 그 마지막 신호가 서울의 어딘가에 가장 무서운 사람의 휴대폰에 부재중 기록으로 남았다는 사실을 마석두는 알지 못했다. 그것이 그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다. 김포의 밤은 깊어가고 붉은 피가 시멘트 바닥을 적시며 진혁의 의식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의식이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냄새였다. 비릿한 쇠 냄새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자신의 몸에서 나는 피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독고 진혁은 눈을 뜨려 했지만 왼쪽 눈은 부어올라 떠지지 않았다. 간신히 오른쪽 눈을 뜨자 흐릿한 어둠 속에 낡은 시멘트 천장이 보였다. 몸을 뒤척이려던 그는 단말마의 신음을 뱉으며 다시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옆구리에서 불로 지지는 듯한 격통이 밀려왔다. 갈비뼈가 부러진 것이 분명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곳은 의무실이 아니었다. 사용하지 않아 잡동사니를 쌓아둔 부대 뒤편의 폐창고 병사들 사이에서 관짝이라 불리는 격리실이었다.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역광을 받으며 누군가 들어왔다. 마석두였다. 그는 손에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다. 일어났냐? 좀비 같은 새끼. 참 질기기도 하다. 마석두가 비닐봉지를 진혁의 머리맡에 던졌다. 식어버린 밥덩이와 김치 몇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다. 개밥만도 못한 취급이었다. 먹어. 죽으면 내가 곤란하니까. 아, 그리고 소식 들었냐? 중대장님이 내 사고 보고서 다 작성하셨다. 마석두가 쭈그려 앉아 진혁의 퉁퉁 부은 뺨을 톡톡 쳤다. 관심 병사의 부적응으로 인한 자해 소동. 그리고 총기 분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탈영 시도 후 제압 과정에서의 부상. 완벽하지 않냐? 진혁은 피 섞인 침을 뱉고 싶었지만 입안이 바짝 말라 혀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거짓말.
거짓말? 누가 믿어줄 것 같아?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그리고 염대위 그 인간 진급에 미친 사람이야. 내가 억울하다고 떠들어봤자 정신병자 헛소리로 치부하면 그만이야. 마석두는 낄낄거리며 진혁의 부러진 정강이를 군화 끝으로 지그시 밟았다. 끄악! 아프냐? 그 다리로 다시 스키 탈 수 있을까? 국가대표? 꿈 깨라. 넌 여기서 병신으로 전역하는 거야. 마석두가 나간 뒤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진혁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뺨을 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억울함보다 더 큰 공포가 밀려왔다. 이대로 아무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 하지만 그 공포 속에서도 불씨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다. 이모. 새벽에 걸었던 그 짧은 통화. 연결음이 끊기기 직전 그는 분명히 수화기 너머의 침묵을 느꼈다. 이모라면 그 독고련이라면 이 침묵의 의미를 알 것이다. 그날 밤 작은 인기척과 함께 창문 틈으로 무언가가 쑥 들어왔다. 작은 초코바 하나와 쪽지 그리고 500ml 생수병이었다. 미안하다. 버텨라. 의오칠성. 진혁의 맞선임이자 마석두의 폭행을 방관했던 오칠성 일병이었다. 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초코바를 쥐었다. 아직 이 지옥에도 아주 작은 틈은 있었다. 진혁은 물을 마시며 다짐했다. 죽지 않는다. 절대로 죽어서 나가지 않는다. 내 발로 걸어 나가서 저들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것이다. 설원의 사냥꾼은 사냥감이 되어서도 눈을 감지 않는 법이다. 한편 중대장실에서는 염동철 대위가 모니터 화면을 보며 신경질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상황 보고서 독고 진혁 이병. 그는 마석두의 말대로 모든 것을 조작하고 있었다. 갯벌에서의 영웅적인 구조는 근무 태만으로 인한 익수사고로 선임들의 가혹 행위는 동료 부대원들과의 불화로 둔갑했다. 이 정도면 완벽해. 사단 법무참모도 내 동기니까 적당히 뭉개줄 거야. 염동철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엔터키를 눌렀다. 전송 완료.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가 보낸 그 보고서가 호랑이의 굴로 들어가는 초대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서울 용산구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건물. 국군방첩사령부 DCC. 지하 3층 상황실은 거대한 서버의 웅웅거리는 소리와 타자치는 소리로 가득했다. 이곳은 대한민국 국군 50만 병력의 모든 정보를 쥐고 있는 군의 신경망이자 가장 은밀한 눈이었다. 그 중앙에 얼음으로 깎아 만든 듯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국군방첩사령관 독고련 중장. 그녀의 책상 위에는 2개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업무용 비화폰, 다른 하나는 가족용 개인 폰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10분째 개인 폰의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부재중 전화 우리 아들 314am. 새벽 3시 14분. 훈련소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연락 없이 지내던 조카였다. 힘들다는 내색 한 번 한 적 없는 아이였다. 그런 아이가 새벽에 그것도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3초 만에 끊어졌다. 사령관님, 합참작전회의 자료입니다. 부관이 서류를 내밀었지만 독고련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녀는 천천히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았다. 그 동작 하나에 상황실의 요원들이 긴장하며 숨을 죽였다. 마녀가 사냥 모드에 들어갔다는 신호였다. 통신보안팀장. 예, 사령관님. 해병 2사단 7중대. 오늘 새벽 3시경 영내 공중전화 발신 기록 띄워. 그리고 해당 부대 위병소 출입 기록, 의무대 진료 기록, 상황 일지 전부 긁어와. 지금 당장. 자. 작전인가 코드가 필요합니다. 사유는 무엇으로? 대공 용의점 확인. 간첩 식별. 서늘한 대답에 팀장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조카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정보망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5분 뒤 대형 스크린에 데이터들이 쏟아졌다. 독고련의 눈동자가 빠르게 데이터를 훑어내렸다. 그리고 한 지점에서 멈췄다. 재밌네. 그녀가 차갑게 중얼거렸다. 새벽 3시에 공중전화 사용 기록은 있는데 통화 시간은 3초. 그런데 상황 일지에는 특이 사항 없음. 더 웃긴 건 여기야. 오늘 오전 9시에 올라온 사고 보고서. 그녀가 가리킨 화면에는 염동철이 작성한 허위 보고서가 떠 있었다. 자해 및 탈영 시도. 독고련은 코웃음을 쳤다.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상비군이 탈영을 하려다가 잡혔다. 그것도 3km 구보도 못 뛰는 일반 보병들한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부관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리고 의무대 기록이 없습니다. 자해를 해서 부상을 입었다면 병원에 갔어야 하는데 사단 의무대에도 국군 수도병원에도 입원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지. 다쳤는데 병원에 없다. 그럼 어디에 있을까? 독고련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녀는 정복 상의를 걸치며 명령했다. 감찰 1팀, 2팀 소집해. 무장해라. 그리고 내 차 대기시켜.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김포. 쥐새끼들 잡으러 간다. 그 시각 김포 이사단 중대장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염동철은 귀찮다는 듯 수화기를 들었다. 통신보안 중대장 대위 염동철입니다. 여기 국방부 민원실입니다. 독고진역 이병 보호자 되시는 분이 연락이 안 된다고 확인 요청을 하셨는데요. 염동철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귀찮게 구는군. 아, 그 이모라는 분입니까? 전해주십시오. 독고 이병 지금 훈련 중에 경미한 부상을 입어서 의무대에서 쉬고 있다고. 통화는 나중에 시켜드린다고 하세요. 자꾸 이렇게 부대에 전화하면 아들군 생활에 도움 안 된다고도 꼭 전하시고요. 염동철은 퉁명스럽게 쏘아붙이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전화를 건 사람이 민원실 직원이 아니라 방첩사 도청팀 요원이었으며 그 통화 내용이 실시간으로 스피커폰을 통해 독고련의 차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달리는 검은 세단 뒷좌석, 독고련의 입꼬리가 싸늘하게 비틀렸다. 경미한 부상? 의무대에서 쉬고 있어?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하는구나. 그녀는 앞좌석의 경호실장에게 짧게 말했다. 밟아. 위병소 부수고 들어간다. 사흘째 되던 밤 마석두는 초조해졌다. 진혁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다.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했고 상처 부위는 골마 들어가고 있었다. 만약 이대로 죽어버리면 일이 복잡해진다. 자살로 위장하려 해도 시신의 상태가 너무 엉망이었다. 야, 류태식. 예, 병장님. 오늘 밤에 끝내자. 이 새끼 그냥 목매달아 죽은 걸로 처리해. 창고 들보에 줄 걸어. 네. 그건 살인 아닙니까? 병신아, 지금 안 죽으면 우리가 죽어. 어차피 중대장도 한통속이야. 자살했다고 하면 부검 대충 하고 화장해버릴 거야. 군대 일처리가 다 그래. 마석두의 광기에 질린 류태식이 밧줄을 챙겼다. 그들은 의식을 잃은 진혁을 질질 끌고 창고 중앙으로 이동했다. 진혁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목에 닿는 까칠한 밧줄의 감촉을 느꼈다.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왔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모. 미안해.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마석두가 의자를 발로 차려는 순간이었다. 쿠가광. 천둥 소리 같은 굉음이 부대를 뒤흔들었다. 마석두와 류태식이 놀라 밧줄을 놓쳤다. 진혁은 바닥으로 털썩 떨어지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뭐야? 포격이야? 밖에서 비명소리와 함께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다. 전 병력 무장 해제.
지금부터 이 부대의 지휘권은 국군방첩사령부가 접수한다. 저항하는 자는 즉시 사살한다. 부대 정문 위병소. 바리케이드가 박살 나 있었고 검은색 세단 5대가 연병장을 가로질러 본청이 아닌 중대 막사 앞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검은 정장의 요원들이 순식간에 상황병들을 제압하고 총기를 회수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일반 보병과는 차원이 다른 살인 기계들의 그것이었다. 중대장실에서 뛰쳐나온 염동철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사단장님 허가는 받은 겁니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가장 앞선 세단 제네시스 EQ900의 뒷문이 열렸다. 구두 굽소리가 아스팔트를 때렸다. 또각, 또각. 염동철은 숨을 멈췄다. 차에서 내린 여자의 어깨, 정복 견장에 달린 3개의 별이 서치라이트 불빛을 받아 섬광처럼 번쩍였기 때문이다. 독고련이었다. 그녀는 염동철을 쳐다보지도 않고 스쳐 지나갔다. 막아. 뭐 하십니까? 염동철이 독고련의 앞을 막아서려 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경호 요원이 염동철의 팔을 꺾어 바닥에 매다 꽂았다. 군사반란방지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입 닥치고 있어. 독고련은 넘어진 염동철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 조카가 의무대에서 쉬고 있다고 했지? 만약 털끝 하나라도 다쳐 있으면 넌 재판정이 아니라 내 손에 죽는다. 독고련은 요원들을 이끌고 막사 뒤편 창고로 향했다. 그녀의 정보력은 이미 진혁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창고 앞을 지키고 있던 마석두가 문을 열고 나오다 독고련과 마주쳤다. 누구십니까? 여기는 통제구역. 마석두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독고련의 뒤에 선 요원들이 소총을 겨누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고련은 요원들을 물렸다. 그녀는 천천히 마석두에게 다가갔다. 마석두는 본능적인 공포에 뒷걸음질 쳤다. 계급장의 문제가 아니었다. 저 여자의 눈빛은 사람을 죽여본 자의 눈빛이었다. 내가 마석두냐? 저는 독고련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짝. 고개가 돌아갈 정도의 강력한 따귀였다. 마석두가 비틀거리자 독고련은 그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퍽. 마석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이건 내 조카 몫이다. 독고련은 쓰러진 마석두를 넘어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 바닥에 쓰러져 있는 진혁이 보였다. 목에는 밧줄 자국이 선명했고 얼굴은 피투성이었으며 다리는 기이하게 꺾여 있었다. 독고련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천하의 독고련, 피도 눈물도 없다는 어른 마녀의 무릎이 꺾였다. 그녀는 진혁에게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다. 차가운 몸, 미세하게 떨리는 심장 박동. 진혁아. 진혁이 힘겹게 눈을 떴다. 피로 얼룩진 시야 속에 그리운 얼굴이 보였다. 꿈일까? 하지만 뺨에 닿는 이모의 손길이 너무나 따뜻했다. 이모. 그래, 이모 왔다.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혁은 그제야 안도감에 긴장이 풀리며 눈물을 흘렸다. 나 스키 다시 탈 수 있을까? 그 말에 독고련은 입술을 깨물어 울음을 참았다. 그녀는 진혁의 머리를 가슴에 품으며 밖을 향해 사자후를 토해냈다. 의무팀, 헬기 불러. 당장 국군 수도병원을 비우라고 해.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문 밖에서 벌벌 떨고 있는 마석두와 끌려오는 염동철을 향했다. 저 새끼들 당장 지하 조사실로 쳐넣어. 헌병대 넘기지 마. 내가 직접 신문한다. 청룡 부대의 밤하늘 위로 닥터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진혁에게는 생명의 소리였고 가해자들에게는 지옥문이 열리는 종소리였다. 설원의 사냥꾼은 쓰러졌지만
그를 지키는 거대한 용이 깨어난 것이다. 국군 수도병원 옥상 헬기장.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거센 바람이 독고련의 코트 자락을 사정없이 흔들고 있었다. 응급 헬기에서 내려지는 이동식 침대 위 산소호흡기를 쓴 독고 진혁의 얼굴은 시트보다 더 창백했다. 의료진이 다급하게 달려들어 진혁을 인계받았다. 바이탈 불안정합니다. 혈압 60에 40. 출혈성 쇼크 의심됩니다. 바로 수술실로 이동합니다. 다급한 외침과 바퀴 구르는 소리가 멀어져 갔다. 독고련은 그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은 주먹을 너무 꽉 쥐어 하얗게 질려 있었다. 헬기의 소음 속에서도 그녀의 귀에는 조금 전 김포부대에서 들었던 진혁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다. 이모, 다시 스키 탈 수 있을까? 그녀는 천천히 뒤를 돌았다. 그녀의 뒤에는 방첩사 수사단장 박대령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박대령. 예, 사령관님. 지금부터 김포 이사단 7중대를 지구상에서 지워버린다. 물리적으로 없애라는 게 아니야. 그 안에 모든 시스템, 인원, 공기까지 털어.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오면 전부 구속해. 알겠습니다. 가해자 마석두 중대장 염동철은 현재 방첩사 지하 조사실로 압송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박 대령이 잠시 망설였다. 이사단장과 해병대 사령부 쪽에서 연락이 빗발칩니다. 절차상 헌병대군 사경찰로 이첩해달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엄정 수사하겠다고 난리입니다. 독고련의 눈매가 싸늘하게 휘어졌다. 엄정 수사? 제 식구 감싸기 하겠지. 헌병대에 넘기는 순간 우발적 사고로 축소될 게 뻔해. 전에 내 허락 없이 수사 개입하려는 놈이 있으면 그놈도 공범으로 간주하고 내가 직접 옷 벗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박 대령이 비닐 지퍼백에 담긴 작은 녹음기를 건넸다. 오칠성 일병이 제출한 겁니다. 현장에 있던 병사인데 두려움에 떨면서도 이걸 끝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독고련은 녹음기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기계의 감촉. 이 작은 물건 안에 조카의 비명과 악마들의 웃음소리가 담겨 있을 것이다. 그녀는 녹음기를 품 안 깊숙이 넣었다. 그 병사 오칠성 일병. 특별보호 조치해. 내부 고발자라고 또 괴롭힘 당하게 두지 마. 휴가 보내고 원하면 부대 이동시켜. 다시 김포 청룡부대. 상황은 아비규환이었다. 방첩사 요원들은 중대 행정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뜯어냈고 캐비닛에 있던 서류란 서류는 모조리 압수했다. 생활관의 병사들은 전원 연병장의 집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중에는 오칠성도 있었다.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자신이 녹음기를 넘겼다는 사실을 알면 마석두의 추종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뻔했다. 그때 검은 양복을 입은 요원 한 명이 오칠성에게 다가왔다. 오칠성 일병입니까? 주변 병사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오칠성은 마른 침을 삼켰다. 에이, 이병 오칠성. 짐 싸십시오. 사령관님 특별 지시입니다. 귀관은 오늘부로 이 부대 소속이 아닙니다. 중요 참고인 자격으로 방첩사 안전가옥에서 보호받게 될 겁니다. 그 말은 곧 이 지옥에서 탈출이라는 뜻이었다. 오칠성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요원은 오칠성의 어깨를 두드리며 작게 속삭였다. 용기 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독고 이병이 살았습니다. 한편 압수수색 과정에서 염동철 중대장의 비밀 금고가 열렸다. 그 안에서는 현금 다발과 차명 통장, 그리고 마석두의 아버지인 마 회장 명의로 된 골프 회원권 양도 증서가 쏟아져 나왔다. 빙고. 수색팀장이 휘파람을 불었다. 단순 가혹 행위가 아니었다.
이것은 돈과 권력이 군 기강을 무너뜨린 거대한 비리 카르텔이었다. 서울 남영동 인근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 건물의 지하 4층.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취조실, 일명 레드룸. 이곳은 한번 들어가면 영혼까지 털려나온다는 방첩사의 성역이었다. 마석두는 쇠창살이 박힌 의자에 수갑이 채워진 채 앉아 있었다.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 변호사 불러라며 소리치던 기세는 사라지고 덜덜 떨리는 다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조명은 너무 밝아 눈을 뜰 수 없었다. 철문이 열리고 독고련이 들어왔다. 그녀는 정복 상의를 벗고 흰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상태였다. 손에는 두툼한 파일철과 오칠성이 건넨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지 않고 마석두의 주위를 천천히 돌았다. 구두 굽소리가 마석두의 심장을 짓밟는 것 같았다. 마석두. 독고련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래서 더 공포스러웠다. 변호사를 찾더구나. 김앤장 출신으로 불러달라고 했다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훈계 차원에서 툭 친다는 게 훈계? 갈비뼈 3개가 부러지고 십자인대가 파열되고 고막이 터졌어. 심지어 목을 매달려고 했지. 그게 훈계니? 독고련이 녹음기를 재생했다. 야, 오늘 밤에 끝내자. 그냥 목 매달아 죽은 걸로 처리해. 어차피 중대장도 한통속이야. 마석두의 목소리가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다. 마석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이건 농담으로. 농담? 재미있네. 내가 농담할 때 내 조카는 살려달라고 빌고 있었어. 독고련이 책상 위에 태블릿 PC를 던졌다. 화면에는 실시간 뉴스 속보가 뜨고 있었다. 속보 중견 건설사 M건설 본사 압수수색. 대표 마 모 씨 뇌물 공여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 마석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 아버지. 내가 믿던 그 돈, 그 배경. 지금 이 시간부로 전부 가루가 되고 있어. 내가 말했지? 물리적으로 없애는 게 아니라고. 내가 누리던 모든 것을 박살 내주겠다고. 독고련은 마석두의 턱을 잡아 올려 자신과 눈을 마주치게 했다. 내 아버지는 널 군대 편하게 보내려고 염동철에게 뇌물을 줬고 그 뇌물 때문에 염동철은 내가 사람을 죽이려는데도 눈을 감았어. 즉, 내 아버지를 감옥에 보낸 건 바로 너야. 내가 저지른 짓 때문에 내 집안이 망한 거라고. 으아. 아니야. 아니라고. 마석두가 발악하며 몸부림쳤지만 수갑은 풀리지 않았다. 아직 안 끝났어. 넌 이제 군사법원으로 가게 될 거야. 거기서 넌 살인 미수, 특수폭행, 군용물 손괴, 초병 특수상해. 형량을 다 합치면 아마 환갑이 넘어서야 사회 구경을 할 수 있을 거다. 물론 그때 널 기다리는 건 파산한 집안과 전과자라는 딱지뿐이겠지만. 독고련은 마석두를 버려두고 옆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염동철이 있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염동철 대위.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넌 군인이 아니야. 제복 입은 양아치지. 독고련은 염동철 앞에 진역의 진단서를 내려놓았다. 내가 작성한 허위 보고서 때문에 내 조카는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다리를 절단할 뻔했어. 뇌물 받은 건 별개로 치더라도 지휘관으로서 부하를 사지로 몬 죄. 그건 용서가 안 된다. 사령관님.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처자식이 있습니다. 처자식? 내 조카는 부모도 없이 나 하나 보고 컸어. 그런 애를 내가 짓밟았어. 독고련이 밖을 향해 손짓했다. 수사관들이 들어와 염동철을 일으켜 세웠다. 이놈 계급장 때. 그리고 구속수감해. 옷 벗는 걸로 안 끝나. 연금 박탈은 물론이고 평생 군 문턱도 못 밟게 만들어.
염동철이 끌려나가며 울부짖었지만 독고려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복도에 서 있던 그녀는 잠시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악인들을 심판했지만 마음속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병원에 누워있는 진혁이 일어나야만 이 전쟁은 끝나는 것이다. 수술은 10시간이 넘게 이어졌다. 부러진 뼈를 맞추고 파열된 인대를 잇고 터진 장기를 봉합하는 대수술이었다. 수술실 앞 대기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정보기관장인 독고려는 전화기도 꺼둔 채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다. 새벽 4시. 수술 중 램프가 꺼지고 집도의가 필요한 기색으로 나왔다. 독고련이 벌떡 일어났다. 선생님, 아이는요? 다행히 고비는 넘겼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독고련의 입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다. 왼쪽 무릎과 발목 손상이 너무 심합니다. 뼈는 붓겠지만 인대와 신경 손상이 커서 다시 예전처럼 걷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선수 생활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스키가 전부였던 아이였다. 걷는 것조차 힘들 수 있다니. 독고려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걷게만 해주세요. 걷는 것만이라도. 중환자실로 옮겨진 진혁은 사흘 만에 눈을 떴다. 온몸에 튜브를 꽂은 채였다. 독고려는 방호복을 입고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이모.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그래, 나 여기 있어. 아무 걱정하지 마. 마석두, 염동철 그리고 그 패거리들. 다 잡았어. 이제 너 괴롭힐 사람 아무도 없어. 하지만 진혁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내 다리. 다리 느낌이 안 나. 독고려는 진혁의 손을 꼭 잡았다. 차마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마취 때문에 그래. 수술 잘 됐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이 아이에게 지금 당장 절망을 줄 수는 없었다. 시간이 흘러 진혁이 일반 병실로 옮겨졌을 때 병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일 해병대 가혹 행위 및 뇌물 비리 사건이 대서특필되고 있었다.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고 마석두와 염동철의 구속 기소 장면이 자료 화면으로 나왔다. 포승줄에 묶여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숙인 그들의 모습. 진혁은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다. 복수가 끝났는데 왜 기쁘지 않지?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휠체어 하나가 들어왔다. 오칠성이었다. 그도 조사를 받느라 그리고 마음의 짐 때문에 수척해져 있었다. 진혁아. 칠성이 형. 오칠성이 진혁의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용기 내서. 나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다친 것 같아서. 오칠성이 울먹였다. 진혁은 힘겹게 손을 뻗어 오칠성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형. 형 덕분에 살았어. 그 초코바랑 물. 그리고 녹음기. 형 아니었으면 나 진짜 죽었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전우애였다. 며칠 뒤 의사가 회진을 왔다. 붕대를 풀고 다리 상태를 확인하는 날이었다. 진혁은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앙상하게 마른 다리 그리고 수술 자국들이 진해처럼 얽혀 있었다. 발가락 한번 움직여 보시겠습니까? 의사의 말에 진혁은 온 신경을 발끝에 집중했다. 하지만 발가락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식은 땀이 흘렀다. 다시 한번 천천히. 안 된다. 움직이지 않는다. 진혁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선생님, 왜 안 움직이죠? 못 걷나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독고련을 바라보았다. 독고련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다. 진혁아, 신경 손상이 심해서 재활을 아주 오래 해야 해. 어쩌면 보조기 없이는 걷기 힘들 수도 있어. 병실에 정적이 흘렀다. 진혁은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스키는커녕 걷지도 못한다. 사냥꾼이 다리를 잃었다. 그럼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절망이 병실을 집어삼키려던 순간 독고련이 진혁의 멱살을 잡듯 어깨를 감싸 쥐었다. 누가 그래? 누가 아무것도 못한대? 독고련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났다. 너 나한테 그랬지. 갯벌에서 마석두 구할 때 스키 타듯이 미끄러져서 구했다고. 넌 눈이 없어도 스키를 탔어. 다리? 그까짓 거 다시 만들면 돼. 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활팀, 아니 전 세계를 뒤져서라도 너 걷게 만들 거야. 이모, 너 국가대표 독고진혁이야. 마석두 같은 쓰레기들한테 밟혀서 끝날 인생 아니라고. 보여줘. 내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지. 저들이 감옥에서 썩어가는 동안 너는 보란듯이 설원을 달리는 거. 그게 진짜 복수야. 독고련의 말은 뜨거운 불꽃이 되어 진혁의 심장에 박혔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살아온 그였다. 악마들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그였다. 진혁의 눈동자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할게. 재활. 진혁이 이를 악물었다. 걷는 걸로 안 끝나. 나 다시 달릴 거야. 그래서 이모한테 금메달 걸어줄 거야. 독고련이 진혁을 으스러져라 끌어안았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비로소 진짜 새벽이 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부러진 날개를 다시 펴는 독수리처럼 진혁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방첩사령부 지하 조사실의 공기는 지상의 그것과는 달랐다. 시간의 흐름조차 멈춘 듯한 적막과 냉기. 그곳에 마석두가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대 안에서 왕으로 군림하던 그는 이제 푸른 수의를 입은 초라한 죄수일 뿐이었다.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끼. 소름 끼치는 금소금과 함께 독고련이 들어왔다. 그녀는 의자에 앉지 않고 마석두의 주위를 천천히 돌았다.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마석두의 심장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변호사. 제 변호사 언제 옵니까? 마석두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된 눈치였다. 아버지가 보낸 대형 로펌 변호인단이 자신을 구해줄 거라 믿고 있었다. 독고련은 픽 웃으며 테이블 위에 신문 뭉치를 던졌다. 읽어봐. 신문 일면에는 마석두의 아버지 마건설 회장의 구속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마건설, 군납 비리 및 수백억 대 횡령 혐의. 그룹 공중분해 위기. 내 아버지는 널 구할 시간이 없어. 자기 목숨 부지하기도 바쁘거든. 그리고 그거 아냐? 내 아버지가 검찰 조사실에서 뭐라고 했는지. 독고련이 마석두의 귀에 입을 가져다 대고 속삭였다. 그놈은 내 자식도 아니다. 군대 가서 사고나 치는 놈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내 돈이나 지켜달라. 거짓말이야. 아빠가 그럴 리 없어. 마석두가 발악했다. 진실은 아픈 법이지. 너는 버려졌어. 내가 믿던 돈도 배경도 가족도 다 사라졌다고. 이제 너한테 남은 건 내가 저지른 죄뿐이야. 그제야 마석두의 눈에서 절망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살려주세요. 사령관님 한 번만. 저 아직 20대입니다. 인생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조카의 다리를 부러뜨릴 때 너는 그 아이의 인생을 생각했나? 독고련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 역겨우니까. 넌 재판장에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될 거야.
한 달 뒤 군사법원. 방청석은 취재진과 시민단체 그리고 이사단 장병들로 가득 찼다. 피고인석에는 마석두와 염동철 그리고 가혹 행위에 가담했던 류태식 일병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재판장이 무거운 입을 열었다. 피고인 마석두. 귀관은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 가혹 행위를 일삼았고 급기야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게 누명을 씌워 살해하려고 시도했다. 이는 군인의 본분을 망각한 것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은 패륜적 범죄다. 법정안이 술렁거렸다. 마석두는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이에 본 법정은 피고인 마석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15년. 살인죄에 준하는 중형이었다. 방청석에서 환호와 탄식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피고인 염동철. 지휘관으로서 부하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뇌물에 눈이 멀어 범죄를 은폐, 조작했다. 또한 부상당한 병사를 방치하여 영구적인 장애를 입힐 뻔했다. 징역 7년 및 파면, 퇴직금 및 연금 전액 몰수. 염동철이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순간이었다. 평생을 바쳐온 군 생활의 끝이 불명예와 빈곤이라니 그는 오열하며 재판장에게 매달리려 했지만 헌병들에게 끌려나갔다. 독고려는 방청석 맨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휠체어에 탄 독고진혁이 있었다. 진혁은 끌려가는 마석두와 눈이 마주쳤다. 마석두의 눈빛은 공포와 후회로 얼룩져 있었다. 진혁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응시했다. 속 시원하니? 이모의 질문에 진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불쌍해요. 저렇게 끝날 걸 왜 그랬나 싶어서요. 진혁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다리를 쓸었다. 이제 진짜 시작은 저예요. 저들이 감옥에 있는 동안 저는 다시 일어나야 하니까요. 독고려는 조카의 어깨를 감싸쥐었다. 심판은 끝났다. 이제는 재건의 시간이었다. 국군 수도병원 재활센터. 이곳은 또 다른 전쟁터였다. 피와 총성 대신 땀과 비명이 가득한 곳. 독고진혁은 평행봉 사이에 서 있었다.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다. 할 수 있어. 한 발짝만. 딱 한 발짝만. 물리치료사의 응원에도 진혁의 왼쪽 다리는 돌덩이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신경이 손상된 다리는 뇌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었다. 진혁이 힘을 주려 하자 극심한 통증과 함께 다리가 풀렸다. 쿵. 바닥으로 쓰러졌다. 무릎이 꺾이는 고통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를 더 괴롭혔다. 젠장. 왜 안 움직이는 거야? 진혁이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던 그였다. 눈 덮인 산을 사슴처럼 뛰어다니던 달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혼자서 일어서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독고려는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일으켜 세우고 싶었지만 참았다. 지금 도와주면 평생 도와줘야 한다.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녀는 뒤돌아 눈물을 훔쳤다. 이모. 그때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오칠성이었다. 그는 저녁 신고를 하고 진혁을 보러 온 참이었다. 진혁이 많이 힘들어하네요. 그래. 하지만 이겨낼 거야. 내 아들이니까. 오칠성은 씁쓸하게 웃으며 주머니에서 편지 뭉치를 꺼냈다. 이거 칠중대 애들이 쓴 겁니다. 부대 많이 바뀌었어요. 마석도 사라지고 중대장 바뀌고 도깨비방이라 불리던 그 폐창고는 헐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작은 정원을 만들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자는 의미로요. 독고려는 편지를 받아들었다. 부대는 변하고 있었다.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살이 돋고 있었다. 그날 밤 진혁은 모두가 잠든 재활실에 홀로 남았다. 휠체어에서 내려 평행봉을 잡았다. 갯벌에서 마석두를 끌고 나오던 그날 밤을 떠올렸다. 진흙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힘. 나는 사냥꾼이다. 내 사냥감은 이 마비된 다리다. 진혁은 눈을 감고 상상했다. 설원을 달리는 자신의 모습. 차가운 바람, 거친 숨소리, 그리고 표적을 꿰뚫는 총성.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척추를 타고 내려가 끊어진 신경망을 두드렸다. 움찔. 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착각이 아니었다. 아주 작은 경련이었지만 그것은 신호탄이었다. 움직였다. 진혁은 다시 한번 힘을 주었다. 이번엔 발목이 까딱거렸다. 환희와 고통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는 평행봉을 잡고 온몸을 비틀어 일으켰다. 한 발 질질 끌리던 왼발이 바닥을 딛고 앞으로 나아갔다. 으아! 재활실이 떠나가라 포효했다. 그것은 짐승의 울음소리이자 부활의 노래였다. 다음 날 아침 독고련이 병실에 왔을 때 진혁은 침대에 앉아 그녀를 맞이했다. 이모, 나 퇴원 언제 해? 왜? 더 쉬어야지. 아니, 이제 병원은 지겨워. 스키장으로 가야겠어. 눈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 진혁의 눈동자에 예전의 그 야성이 돌아와 있었다. 독고련은 미소 지었다. 그래. 가자. 설원으로. 1년 후 겨울.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센터. 전국 동계 체육대회 일반부 경기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관중석 한편 선글라스를 쓴 독고련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출발선의 선 158번 선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독고진혁. 그가 돌아왔다. 아직 왼쪽 다리에는 보조기가 채워져 있었지만 유니폼 위로 드러난 허벅지 근육은 터질 듯 단단했다. 1년간의 지옥 훈련이 만든 갑옷이었다. 선수 준비. 출발 신호와 함께 진혁이 눈을 박차고 나갔다. 쉭쉭. 스키 플레이트가 설원을 가르는 소리가 경쾌했다. 하지만 고통은 여전했다.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신경이 곤두서는 통증이 올라왔다. 진혁은 그 통증을 리듬으로 삼았다. 아프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다. 첫 번째 오르막 구간.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다른 선수들이 치고 나갔다. 관중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역시 부상 공백은 어쩔 수 없는 걸까. 하지만 진혁은 당황하지 않았다. 갯벌을 생각해. 그 진흙탕보다는 여기가 훨씬 편해. 그는 상체 근육을 이용해 폴을 더 강하게 찍었다. 하체의 부족함을 상체의 힘으로 메꾸는 주법. 지난 1년 독고련이 섭외한 특수부대 교관들과 함께 산을 기어오르며 만든 새로운 기술이었다. 진혁의 속도가 다시 올라갔다. 드디어 사격 구간. 진혁이 사선에 엎드렸다. 심장이 180회로 요동쳤다. 호흡이 거칠었다. 그는 고글 너머로 50m 전방의 검은 표적을 응시했다. 바람이 불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깃발이 세차게 펄럭였다. 김포의 강바람과 비슷한 바람이었다. 진혁은 미소 지었다. 바람은 적이 아니라 친구다. 숨을 멈췄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졌다. 마석두의 비웃음도 염동철의 고함도 수술실의 차가운 공기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표적과 자신만 남았다. 탕. 첫 번째 표적이 넘어갔다. 탕. 탕. 두 번째, 세 번째. 리듬이 빨라졌다. 탕. 탕. 5발명 중 만발이었다. 와! 관중석에서 함성이 터졌다. 진혁은 총을 메고 다시 일어났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2.5km.
선두 그룹이 눈앞에 보였다. 다리가 비명을 질렀다. 멈춰, 이제 됐잖아. 이 정도면 충분해. 내면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하지만 진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보여줘야 한다. 나를 지켜준 이모에게, 나를 믿어준 칠성이 형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가자. 돕고 진혁. 그는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전부 태웠다. 바람을 가르고 눈보라를 뚫고 앞서가던 선수를 하나씩 제쳤다. 결승선이 보였다. 하얀 눈밭 위로 붉은 플래카드가 펄럭이고 있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진혁은 하늘을 향해 주먹을 찔러 올렸다. 포효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그대로 눈밭에 큰 대자로 쓰러졌다. 차가운 눈의 감촉이 뜨거운 얼굴을 식혀주었다.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이겼다. 시상식. 진혁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국가대표 복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진혁은 시상대에서 내려와 관중석으로 향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다. 그는 독고련 앞에 섰다. 천하의 얼음 마녀 방첩 사령관 독고련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이모. 진혁은 자신의 목에 걸린 금메달을 벗어 독고련의 목에 걸어주었다. 약속 지켰어. 나 다시 일어났어. 독고련은 떨리는 손으로 조카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거칠어진 피부, 흉터 남은 눈썹. 그 모든 것이 훈장처럼 보였다.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고 포기하지 않아서 고맙다. 내 아들 장하다. 독고련이 진혁을 꽉 끌어안았다. 주위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다. 오칠성과 옛 전우들도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다. 진혁은 이모의 어깨 너머로 펼쳐진 하얀 설원을 바라보았다. 1년 전 부러진 스키와 함께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고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시련을 삼키고 더 강해진 진정한 설원의 사냥꾼이었다.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겨울 바람이 불어왔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다. 그의 심장 속에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으니까. 이야기는 그렇게 눈부신 설원 위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막을 내렸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